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광복절을 맞이하여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아나키스트 박열을 읽어보겠습니다. 2016년에 영화로도 제작되었죠. 박열은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조국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박열은 시 개새끼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통렬히 조롱합니다. 가네코 후미코는 조선 유학생들이 발간하는 잡지 청년조선에 실린 이 개새끼란 시를 읽고 박열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되어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박열 의사기념관이 문경시 마성면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박열의 아내 가네코 후미코 여사의 무덤도 기념관 옆편에 있습니다. 후미코는 죽어서 건국 훈장을 받고 독립유공자가 되었다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책이 있는 마을에서 출간했고 선성희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먼저 박열의 시 개새끼를 낭독한 후 이 책의 8장 간토대지진을 읽어보겠습니다. 나타샤의 책 여행, 아나키스트 박열과 운명의 연인 가네코 후미코.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그들의 처절한 사랑과 투쟁, 미친 사랑으로 일본 열도를 뒤흔든 그 투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하늘을 보고 짖는, 달을 보고 짖는, 보잘것없는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높은 양반의 가랑이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내가 목욕할 때 나도 그의 다리에다 뜨거운 물줄기를 품어대는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제8장 간토 대지진. 한낮의 햇살이 뜨거웠지만 집 밖으로 나오면 더위를 느낄 수 없었다. 목장에서 늦여름의 무더위를 식혀주는 바람이 불어왔다. 가네코와 나는 오랜만에 온 가즈오와 집 마당에 둘러앉아 마지막 남은 쌀을 탈탈 털어서 간장죽을 끓여 먹는 중이었다. 가즈오가 가져온 밑반찬 두어 가지를 곁들여서 맛있게 먹고 고급스럽게 말차까지 타 먹었다. 김중환이 서울로 가버린 것과 우리가 활동하는 건 아무 상관도 없지 않은가요? 어째서 불령사가 와해되어야 하고 모두들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가져오는 트림을 하고 뒤로 기대앉더니 그제야 우리 집에 온 목적을 말했다. 나는 우리가 그까지 들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져오는 우리보다 나이가 3살쯤 아래였지만 어른스럽기로는 우리 불령사 동지들 중에서 가장 어른스러웠다. 어떤 일을 당해도 자기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진정하게 해주는 능력을 가졌다. 선배도 조금 마음을 잡아주세요. 가조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다만 아직까지도 폭탄을 구하지 못한 나로서는 다른 어떤 활동도 마음이 가지 않았다. 이 사람은 지금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가조는 가네코를 보았다가 다시 나를 돌아보았다. 폭탄 투척 말입니까? 나는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누구나 아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으니 아니라고 할 것도 없다. 그런 거라면 한시가 급한 건 아닙니다. 기회가 오고 조건이 무르익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우리를 재정비하고 어서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난 너무 좋은 기회를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괴롭네. 결속도 좋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나는 그러한 것이 나를 이끌어간다고 느껴지지가 않네. 그럼 선배는 꼭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혁명 외에 이 사회를 뒤집힐 길이 있나? 폭탄 투척이 혁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혁명은 아니어도 경종을 울리는 것은 될 테지. 우리가 이렇게 천황에게 저항하고 있다는 걸 온 세상이 알 게 아닌가.
선배의 목숨을 던진다고 해도 고귀한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뭘 아나? 내 목숨은 그냥 모든 무상계급의 목숨처럼 하찮은 걸세.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일에 써야지. 가져오는 내 대답이 답답했던지 가네꼬를 돌아보았다. 가네꼬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네꼬는 그릇을 챙겨들다가 말고 가조와 나를 번갈아 보더니 피식 웃어버렸다. 내 생각을 더하지 말아요. 바로 그때 갑자기 땅이 부르러 떨었다. 동시에 가네꼬가 들고 있던 그릇들이 와르르 떨어져 버렸다. 지진이구나. 몇 번 겪어보아서 그다지 놀라지는 않았다. 우리 셋은 동시에 담벼락으로 가서 웅크리고 앉았다. 일본의 어디든 땅이 흔들리는 건 예사라서 당황하지도 않았고 허둥대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이번에는 땅이 너무 크게 흔들렸다. 집 안에서 우당탕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조우가 놀라서 담벼락으로부터 튀어나갔다. 나도 떨어지는 물건을 피해 가네코의 손을 잡아 끌고 마당 한가운데로 나섰다. 그때 쿵쿵 하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다. 시내 방향인데? 가조우는 발꿈치를 들고 담장 너머를 바라보았다. 멀리 시내 방향에서부터 불길이 일어나면서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덮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가 선 바닥도 다시 간격을 두고 점점 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작은 지진은 떨리는 느낌이지만 큰 지진은 땅과 건물이 앞뒤나 좌우로 끄덕거리는 느낌이 온다. 보통 지진이 아니야. 높은 건물이 힘없이 무너지는 게 보였다. 그리고 온통 시커먼 연기가 뒤덮여 도쿄 시내 방향은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반대편을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시나가와와 요코하마 방면도 불길이 일어나는 게 보였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있는 곳마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목장의 소들이 놀랐어요. 아닌 게 아니라 말들이 이리저리 날뛰는 게 보였다. 저러다 울타리를 뚫고 나오는 게 아닌가 걱정될 지경이었다. 이렇게 흔들리다가 울타리라도 무너지면 정말 말들이 뛰쳐나오고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여진이 심하게 계속되고 있어요. 가네코는 집으로 달려가려고 했다. 어딜 들어가요? 가조우가 가로막았다. 귀중한 잉크는 건져야죠. 기본 교육도 안 받았어요? 나도 가네코도 사실 지진에 대한 교육 같은 건 받아본 적이 없다. 건물에 있다가도 나오는 게 기본입니다. 와장창 집안에서 다시 물건들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쿄는 온통 검붉은 색이었다. 저녁 해가 지기 시작하고 어둠이 깔리는 시간이 되자 이제 지진은 어느 정도 가라앉은 것 같았다. 여진이 가끔 일어나기는 했지만 심하게 흔들리는 정도는 아니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들의 보금자리는 멀쩡했다. 다만 집안은 잡다한 물건들이 다 떨어져 내려서 뒤죽박죽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나와 가네코는 짐을 정리하느라 바쁜데 가져오는 시내의 정신을 팔았다. 그는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다면서 타고 온 자전거를 끌고 나갔다. 나가는 김에 먹을 것 좀 가져와요. 국수라도 사오죠. 그렇게 말하고 바쁘게 나갔던 가조우가 정신없이 다시 자전거를 몰고 들어온 것은 나간 지 불과 1시간 정도가 지나서였다. 귀중한 잉크가 쏟아진 바람에 낙담하면서 집 밖으로 꺼낸 원고 뭉치를 정리하던 우리는 가조우가 너무 빨리 돌아와서 의아했다. 난리가 터졌습니다. 난리가 난 건 우리도 아는 사실이다. 여기서도 보이네. 그게 아니라 이 미친 것들이. 가조우는 뛰어온 것처럼 가쁜 숨을 헐떡였다. 좀처럼 이런 호들갑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던 가조우였다. 대체 뭐가 그렇게... 조선인들이 마구 확살당하고 있어요.
뭐? 나는 영문을 몰랐다. 갑자기 조선인이 왜 학살을 당한다는 말인가? 조선인이 지진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도쿄, 요코하마, 시나가와 하여간 그 밖에도 여러 곳이 전부 건물이 무너지고 불타고 난리가 아닙니다. 조선인 이야기를 해봐. 나는 답답해서 소리 질렀다. 가져오는 그답지 않게 말이 이리저리 섞이고 있었다. 사람들도 한둘 다친 게 아니에요. 지진에 화재까지 일어나서 엄청 죽은 것 같아요. 조선인 이야기를 해봐요, 구리하라 씨. 가네코가 물 한 잔을 건넸다. 아, 구리하라는 그제야 물을 받아서 벌컥벌컥 마시더니 숨을 몰아쉬고 나서 본론을 이야기했다. 조선인들이 혼란을 텀타 일본인들을 죽인다는 소문이 퍼져서 자경단이 만들어졌답니다. 자경단? 경찰이나 헌병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한 결사대라는 말입니다. 칼이나 몽둥이를 들고 조선인들을 찾아다니는데 어떤 조선인들요? 가네코 역시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어떤 조선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죽이고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요. 죽창으로 찌르고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요. 나는 멍한 기분으로 가네코를 돌아보았다. 지금 밖은 너무 위험합니다. 자경단 이외에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말을 시켜요. 조선인들이 달아나다가 잡히면 일본인인 척합니다. 그러면 말을 시켜요. 가네코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15엔 50전. 뭐라고? 주고엔 고주젠. 그게 뭐지? 나는 의미를 물었다. 조선인들은 이 발음을 우리 일본인처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알게 돼요. 가네코는 섭섭한 표정이 되어서 말했다. 당장 당신부터 연습해 둬야겠네요. 연습을 할 게 아니라 당분간 집안에서 꼼짝도 않는 게 좋아요. 가조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나를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밀었다. 선배는 2층에 올라가셔서 꼼짝도 하지 마세요. 내가 왜 그래야 해? 나는 화를 벌컥 내고 말았다. 조선인은 지금 학살을 당하고 있다고 네가 말했지? 그리고 난 조선인이다. 그래도 가져오는 막무가내였다. 개죽음을 당하고 싶으냐고요. 선배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목숨을 아주 중요한 일에 사용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 목숨은 그렇게 비겁해야 할 만큼 특별하지 않다. 소리치는데 가네코가 내 팔을 잡았다. 누구나 목숨엔 특별해요. 그리고 내 눈을 들여다보면서 차갑게 말했다. 아무리 하찮은 인생이라고 해도. 잠들 수 없는 밤이 왔다. 담벼락에 기대 앉아서 멀거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밝았다. 동그만이 떠올라 있는 달을 보면서 가네코가 언젠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참 쓸모없는 달. 차갑고 냉정한 달. 저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오직 몸뚱어리 하나만이 우리의 것. 가네코가 집을 나오더니 내 옆에 와서 말없이 앉았다. 그러고는 내 어깨에 기대서 함께 달을 올려다보았다. 또 달 쳐다봐요? 쓸모없는 달. 그녀가 풋 웃었다. 배고파서 달이라도 한 입 덥석 베어 먹고 싶네요.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배는 고프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똥이 마렵다. 아무리 화가 나도 잠은 오기 마련이다. 아, 아니구나. 잠은 오지 않는 거구나. 구리하라 씨는 뭐라도 구해온다더니 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안전할 거야. 가져오는 바보같이 행동하지 않으니까. 정말로 그러기를 바랐다. 먹을 걸 구해와야 해서가 아니라 내게는 둘도 없는 동지이고 후원자에다가 동생 같은 친구다. 자전거 소리가 났다. 자기 찾는 줄 아네. 가네코는 일어나면서 대문 쪽을 돌아보았다. 정말로 가조오가 자전거를 몰고 숨가쁘게 들어왔다. 아까하고 똑같은 모습이네.
가네꼬는 다른 때보다 밝은 태도를 보였다. 저녁 이후로 내내 그런 것 같다. 아마도 나를 진정시키려고 일부러 그러겠지 싶어서 안쓰러웠다. 원래 부당한 일을 보면 나보다도 참지 못하는 거녀다. 아마도 지금 가슴속은 용암이 들끓고 있을 것이다. 선배,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지금 자경단 놈들이 조선인들의 집까지 뒤지고 있어요. 평소에 보았던 조선인들 집에 들어가서 조선인들을 죽이고 있어요. 가져오는 급에 질린 모습이다. 그의 손에는 신문 조각이 들려 있었다. 가네꼬가 말없이 가져오의 손에서 신문을 낚아챘다. 요코하마에서 발행한 지방신문입니다. 도쿄는 지금 신문을 발행할 수 없으니까. 나는 가네꼬와 붙어 서서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으로 신문의 기사를 읽었다. 조선인들 약탈과 방화로 도쿄는 불바다. 조선인들 닥치는 대로 강간하고 살해하는 광기를 부리는 중 조선인 폭도들 점점 더 불어나 조선인 폭도들 조직을 갖추고 총기 탈취해서 무장한 채 시나가와 방면으로 진출. 경찰대는 시나가와역에 방어선 구축. 어이가 없었다. 이게 사실인가? 가조에게 물었는데 가네꼬가 쏘아붙였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도쿄의 조선인들이 무슨 재주로 조직을 만들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가조는 주변을 불안한 듯 두리번거렸다. 여기 안 있으면 어디로 가요? 어디든 지금은 가고 봐야죠. 곧 몰려올지 몰라요. 선배는 요주의 인물이잖아요. 나는 무심결에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일단 들어가세. 나는 오히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먹을 걸 가져오랬더니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왔군. 집 안에 들어와서 둘러앉자 가조가 품속에서 찌그러진 주먹밥 몇 개를 꺼냈다. 목숨 걸고 구해왔습니다. 돈도 필요 없더군요. 훔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네꼬는 주먹밥을 집어들더니 맛있게 먹기 시작하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나도 주먹밥을 집어들었다. 그때 대문이 부서져라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뭐지? 가네꼬가 밖을 보더니 놀라서 말했다. 헌병이에요. 나는 밖을 내다보았다. 적어도 죽창에 찔려 죽지는 않겠군. 가조가 질색했다. 헌병들이 조선인을 잡아서는 모른 체하고 자경단에 넘겨서 죽은 조선인을 내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어요. 쿵쿵 헌병이 문을 두드렸다. 가조가 소리 죽여서 말했다. 선배는 뒤에 난 창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요. 나하고 가네꼬 씨는 순순히 나가면서 시간을 좀 끌 테니까. 나는 가조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내 속은 이상하게 차분해지고 있었다. 화가 나지도 않았고 겁이 나지도 않았다. 자경단이 아니라 헌병들만 온 건 무슨 이유일까? 후세 변호사를 찾아가라. 나는 쿵쿵 소리를 내며 계단을 내려갔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거리를 헌병 트럭의 짐칸에 실린 채 달렸다. 나와 가네코는 트럭의 안쪽에 몸을 붙이고 앉아 있었고 바깥쪽으로는 헌병들이 앉아 있었다. 안개 속에 시커먼 사람 그림자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게 보였고 가끔씩은 후다닥거리면서 달려가고 달려오기도 했다. 가끔 횃불도 보였다. 횃불을 던 자들은 안개 때문에 유령들 같았다. 횃불에 비쳐 안개를 뚫고 번쩍이는 칼날이 보이고 뾰족한 죽창의 끝이 보였다. 불빛들이 많아지면서 트럭은 시부야를 거쳐서 세타가야 방면으로 달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거리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살기등덩한 자경단들의 모습이 점점 더 불어났다. 세타가야 경찰서에 도착해 트럭에서 내리던 가네꼬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따라서 내리던 나는 그녀가 무엇을 보고 놀라는지 금방 알게 되었다. 경찰서 마당에는 피투성이의 조선인 시신들이 절비했다. 시신들은 남녀가 따로 없었다.
그냥 되는 대로 엎어져 있기도 하고 똑바로 널브러져 있기도 했다. 무슨 험한 일을 당했는지 여성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는 것도 보였다. 여자의 등에 커다란 칼에 베인 듯한 상처가 시뻘겋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나는 가네코의 눈을 가려주려고 했는데 가네코가 확 뿌리쳐 버렸다. 나를 무심결에 쳐다보는데 시퍼런 안광이 서렸다.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나는 움찔했다. 뭔가 말리기라도 하면 나도 죽일 듯한 무서운 눈빛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죽음 앞에, 처참한 광경 앞에 주눅이 들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무시한 기세를 품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만큼 분노하고 있었다. 헌병에게 끌려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자 순사 하나가 쳐다보며 물었다. 조선들이요? 사내 놈은 밖에 두면 자경단이 알아서 할 건데 왜 데리고 들어오는 거요? 난 스즈키 가메오라고 하는데 이시하라 특고의 부탁으로 체포해온 용의자들이요. 그제야 순사가 놀라서 우리 둘을 한쪽에 앉게 하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가네코와 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길 건너에서 불길이 확 솟아올랐다. 뭔가 해서 쳐다보는데 두 손이 나무에 매달린 한 사람이 발부둥을 치는 게 눈에 들어왔다. 나무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기름불을 붙인 것이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광란이었다. 인간의 밑바닥에는 저런 광기가 있다. 짐승들에게는 없는 잔인함이 존재한다. 그게 인간이다. 순사가 달려나가면서 소리쳤다. 그런 짓들 하지 말라는 말이다. 좀 조용히 해치워. 나는 가네코의 손을 꽉 잡았다. 가네코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걸 느꼈다. 웬만해서는 이렇게 심하게 반응하지 않을 그녀였지만 너무 심한 충격이었는지 전신을 떠는 것 같았다. 그녀가 이를 악물고 있는 걸 보았다. 내 손바닥까지 그녀의 손톱이 파고들었다. 분노해서 뭐라고 말하는데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새파랗게 질린 입술이 달싹거릴 뿐이었다. 나 역시 어금니가 아파왔다.